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시민캠프가 주체가 되어서 세 차례에 걸친 정치혁신 국민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민주당의 돌직구를 던져라. 오늘은 그에 이어서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한국의 정치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대담회, 정치혁신 국민대담회 조국 한국 정치의 돌직구를 던지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대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대담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객정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개그 콘서트의 4가지라는 인기 프로 아시죠?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키 작고 뚱뚱하고 촌놈에 인기 없는 이 4가지 요소를 제가 골고루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반대 분을 모셨는데요. 키도 크고 게다가 날씬하고 이게 촌놈은 맞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데다가 샤프하기까지 한 이런 분을 모셔서 바로 옆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참으로 조금 비애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워낙에 중요한 행사니까 제가 직접 이 대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조국 교수님이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의 소유자이시고 게다가 시사에도 밝은 조국 교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시민 패널 10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평소에 정치혁신에 굉장한 열망들을 갖고 계시고 하신 말씀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대담회는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재인TV, 오마이TV, 곰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문재인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문재인.com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주시거나 SNS, 트위터, 해시태그 문재인의 정치혁신, 그리고 페이스북 문변1 정치혁신 국민대담회 이벤트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 토론에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대담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대담에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분을 모신 만큼 아주 좀 밀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좀 교수님께 돌직구를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요. 돌직구가 나쁜 말은 아니라는 건 이미 야구 매니아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네. 전 돌직구만 던질 게 아니라 너클볼, 슬라이더, 포크볼 다 던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좀 질문 드릴게. 2010년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내셨죠? 예. 그리고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종의 정책 발언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런 정책 발언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비난도 좀 받으셨고 또 한편으로 열광적인 지지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이런 정책 제안 하고 계신데 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좀 절실하셨던가요? 그 사적 공적 이유가 있죠. 보면 제가 1기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김민영 위원장이 이야기하셨던 참여연대 등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치적 발언들은 이런 식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당시 저는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논문 쓰는 이런 생활을 좀 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하는 모든 정책 그다음에 등을 봤더니 그 무도함과 이 무도함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0년에 진보 집권 플랜을 냈습니다만 준비는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명박 정부가 지금 같지 않았을 때 이제 시작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정치 민주화를 이룬 두 번의 민주정부 시기에 저도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본 자체가 무너진 그런 정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발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발언을 시작했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기세등등할 때 이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기억해 보시면 1주년 기념 그 SBS 대통령과의 생방송 토론에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굳이 얘기하자면 뭐 돌직구를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아, 예,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돌직구를 던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그 무능함과 무지함 자체를 원위치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사적인 소망, 사적 공적이고 있으면 사적으로는 기본이 갖추어진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3기 민주정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기 민주정부와 대해서 제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기간 동안에 학교에 주로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사실 제가 학교에 주로 있습니다. 여의도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간, 2013년 이후에 10년간 제3기, 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그 10년간 제가 여의도 근처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향후 10년 좀 편하게 사시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게 활동하시면은 연구할 시간은 있으신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수업이나 제대로 하고 그런 거 하냐라는 또 이 트윗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반응도 많던데. 제가 속하고 있는 직장이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업이나 연구를 소홀히 하면 교수로 있을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제 연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신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클릭하시면 제 연구 실적이 쫙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년에 1년에 몇 편 논문을 쓰는가도 나오고 올해 2012년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지금까지 3편을 발표했다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라. 별 비난하는 것도 좋다. 근데 빨리 홈페이지 방문해 보셔서 제 연구 실적 확인해 보시면 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봤더니 새누리당 대변인께서 저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또 그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아, 예. 저는 아주 뭐 반가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캠프에 계신 교수님들과 교수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분들의 연구 실적을 모두 공개하고 그분들의 연구 실적과 제 연구 실적을 한번 비교해 주시는 그 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꼭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 대단한 자신감. 아마 사실관계는 기자 여러분께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론의 기자분들도 한번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RISS라는 또는 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께서 기본을 갖춘 제3기 민주정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로서 기본은 탄탄히 갖추고 있으니 그런 좀 근거 없는 비난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3일간 시민대 토론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를 보면 좀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이런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정치 불신 문제가 현재 안철수 후보가 나오시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냈고 안철수 현상에서 이어져서 안 선생께서 후보까지 나오시는 건데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통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치와 또 기존의 정당이 내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회의가 안 된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했다고 봅니다. 혁신의 방향은 딴 게 아니라 이 여의도에 계시는 직업 정치인 말고 뭐 학자든 뭐 자영업자건 노동자건 누구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한 여러 가지 정치와 그걸 전업적으로 하시는 정당이 내 삶을 바꿔주는구나. 물론 좋은 방향으로죠. 좋은 방향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정치개혁의 묘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방향에서 내 삶에 아주 나쁜 영향을 이명박 정부가 주었으므로 정치가 바뀌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 내 삶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가 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이 가장 정치권에 질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그 범야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것은 지난 4.11 총선에 야권이 승리해서 정권교체에 기반을 마련해 줄 거다라고 했던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 이 선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왔었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쏟아졌었는데요. 당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4.11 총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거꾸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민주당, 진보개혁 진영의 정당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할 당시에 전국에서 촛불 시위를 들고 일어나서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정치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 노무현 대통령을 구해주고 한편으로 행정부로 청와대로 노 대통령을 복귀시켜드리고 두 번째 많은 좋은 분들을 의회에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생 개선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서 뭐 광우병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실책, 불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촛불 들고 나왔습니다. 몇 개월간. 그래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정치권의 반응이 미미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까지 포함해서요. 그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힘이 모아져서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4.1 총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기대를 했던 거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4.11 총선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모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은 바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바꿀 준비가 돼 있었고 굳이 목표를 얘기하자면 민주당이 원내 과반 획득하고 구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 정도 만들어줄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실망들이 이제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존 정당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미뤄졌는데 왜 못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 대선 국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시에 혹시 원인이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뭐 공천 실패, 뭐 혁신 부재, 뭐 이런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그런 지적들에 사실 민주당이 뭔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였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이 해왔던 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 민주당이 해온 역할들 인정하고 또 평생 민주당원으로 뛰었던 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 이 야권 정당에서 원내 정당으로 제1야당인데 제1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4.11 총선이나 그 전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한 템포가 늦는다. 한 발짝 늦는다는 거죠. 시민과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 정치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한 발짝 앞서는 거라고 봅니다. 한 발짝. 10발짝 뛰어나가는 것은 전 성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의 보통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꿈과 고통을 파악을 하고 그 꿈을 실현시켜주고 그다음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한 발짝 앞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같이 가자가 되죠. 근데 민주당이 근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발짝이 항상 늦다. 시민이 한 발 오히려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공약에서도 그러하다. 한편으로는 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이제 논쟁이 되었던 무상급식 논쟁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한 발 늦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쪽에서 먼저 무상급식이 나왔고 민주당은 뒤따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상급식으로 지금 전체 논쟁이 벌어졌는데 왜 민주당이 이걸 선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4.11 총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요구하는 게 있었다고 봅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내부 구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발짝 늦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실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한 발짝 늦는 어떤 그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대선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제 아주 위태로운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시기도 민주당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당시 4.1 총선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고, 이게 정권 심판의 핵심적 내용은 민생을 파탄시킨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시민들의 요구는 쫙 모아져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형식, 그 구호뿐인 정권 심판, 논만 횡행했지, 국민들께 직접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내놓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걸로. 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또 불만들이 나왔던 것도 4.1 총선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공천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그 공천에 대한 불만은 사실은 공천에 떨어진 분들의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사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죠.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불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공천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민주당 내에서 그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계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파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나라의 정당이나 다 계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지금도 친문파와 친안파가 있는 거거든요. 연합정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친안파, 친문파가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파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파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을 위에 앞서고 정당의 이익이 유권자 전체의 이익에 앞서는 구조가 돼버리면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유권자, 정당, 그 다음에 계파라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의 실패가 뭘까? 바로 전형적인 거죠. 계파와 정당과 국민이 있으면 어떤 것을 이익으로 했을 것이 정반대됐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공천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내 유권자의 관점에서 돼야 될 사람보다 정당보다 계파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실망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 직전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뭐 야권 단일화만 되면 압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다소는 아니한 전략으로 일관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뭐 대선과의 관련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대선의 단일화 문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토론하더라도 저는 단일화 필요했다고 봅니다. 대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단일화는 필요 조건이지 승리의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야 된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이 범야권,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지난 총선도 그러하고 앞으로 대선도 그럴 걸 보는데,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없는데, 단일화만으로 이길 수도 없거든요. 근데 앞에 것, 단일화만 하면 다 이길 수 있고, 유권자들은 다 찍어줄 거다. 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권자는 그 당시 시기도 한편으로는 공천의 혁신, 정당 개혁, 아까 민생 의제, 이런 것들과 동시에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보는데, 논의구조상 지금 말씀했던 이것들이 사그라들면서 단일화만으로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앞으로 대선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지금 대선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냉정히 진단해 보면 비슷한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금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조금 이야기를 좀 더 진전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지난번 돌직구 토론회에 민주당에 바란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을 때 제일 뼈저렸던 게,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다른 시민들에게 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역사나 혹은 뭐 지금의 어떤 정치 지형에 볼 때 내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지만 내가 민주당원이라거나 혹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어떤 분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민주당 구성원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표하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민주당 이러면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노쇠하고 또 호남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집단으로 보인다 이런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까요? 좀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호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범야권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호남, 친노, 친김근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 민주당원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동네 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야, 내가 가입할 테니까 너 당 가입해라 이런 말을 하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훨씬 더한데 저는 새누리당의 지지자층은 제쳐놓고 보자면 민주진보 진영이 앞으로 제가 아까 3기,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10년을 집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0년 집권해야 저도 아까 얘기했지 관악산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건데 10년 집권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탄탄한 대중 기반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이 정당이 내 정당이다. 여의도에 있는 저 후보의 정당과 국회의원 누구의 정당이 아니라 내 정당이라는 게 돼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받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 당원 명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을 보게 되면 당원의 첫째 연령 자체가 위로 올라가 있다. 젊은 당원들이 없다. 매우 약하다. 물론 이제 20, 30대의 정치 허무주의 등등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특히 당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책임도 아니라 당의 책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적으로 노쇠화되어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정당 자체가 약간 폐쇄형 구조가 되어 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이 지금 오프라인 상으로 여의도 정치 외에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수많은 정치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정당의 모습으로 진화하지 못했다. 아직 80년대 말 정도까지의 정당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건 저는 사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기 직장 있고 일 있는데 여의도에 와서 당사 방문하고 지구당 방문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당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저의 생각은 민주당의 문화, 조직 문화인데요. 조직 문화가 많은 현재 이 2012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 들어오는 쉽게 얘기하면 정당 활동이 즐겁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무겁고 칙칙한 게 아니라 즐겁고 재밌어야 돼서 가서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독일이나 또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들어보자면 거기서 정당 활동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학생 되게 되면 그 정당 활동 자체가 그 정당 내에서 즐거운 일이 있거든요. 즐겁고 재밌는 일이 발생하고, 이제 데모하고, 주먹질 하는 거 말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즐겁고 그 사람들이 공간을 마련해주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물론 소통도 하고, 어려움도 듣고, 민원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그 큰 정치,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뭉쳐서 움직이는, 선거와 선거 사이 중간에는 구멍이 뻥 나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것들이 다 짜여져야 저는 향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한 10년 정도의 민주진보 진영이 집권을 하고 그것들이 유권자가 탄탄히 받쳐줄 때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13년 이후에 10년이면 23년인데 23년 10년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도 당장의 집권을 물론이고 성공적인 집권과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전 정당 자체가 보다 대중화되고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대중화하고 그 다음에 개방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즐겁고 신나는 정당 문화를 만드는 것, 이 한 3가지 정도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질적인 좀 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유신 때부터 이어져온 어떤 낡은 정치 질서라든지 그다음에 재벌을 위시로 한 재벌 독식 구조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아주 강고한데 이것을 넘어서려면 단순히 정치인 몇 사람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중적 지지
혹은 뭐 대중적 정치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현재 민주당이 그런 대중적인 참여를 보장해서 그런 어떤 국민적 운동을 이끌고 나가기엔 너무나 허약하다. 그리고 그런 유인 동기도 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걸 시급히 바꾸는 것이야말로, 정당 구조를 시급히 바꾸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질적 도약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복지국가 얘기하는데 스웨덴 복지국가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3인당이 50년 집권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누가 학자들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논문 써서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그 각 나라의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의 기본들을 갖춘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그거에 동의하는 정당과 대중이 결합된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나쁜 의미가 같습니다만 장기 집권을 해서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그 미국의 도약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로 시작된 30년의 어떤 민주당 지배 기간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거라고 볼 수 있는 마찬가지 맥락을 말씀하셨죠. 네, 같은 얘기죠.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회가 잘 안 바뀌는데 국가가 잘 안 바뀌는데 그걸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이 필요하고 그 정치적 힘을 모아나가는 것은 정당이고 이 정당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거나 어떤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실제로 사회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역할 굉장히 크다. 이런 거 이런 것들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시민과의 소통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팔로우를 많이 가지신 어떻게 소통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거의 소통이 꽉 막혀있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돌파하는 방식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까 구조 부분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온오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혹은 뭐 조금 더 좋은 구조 얘기는 뭐 뺀다면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및 캠프 소속 활동가들이 복장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정장에 넥타이 매고 이런 모습에서 물론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는 해야 되죠.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통상의 시민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복장과 머리 스타일과 등등 이런 것들을 바꿔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가는 어떤 복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사소한 겁니다만은 옛날 유시민 의원의 사건이 갑자기 기억이 나요. 저는 뭐 국회에서 선서할 때는 정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복장이 자유롭으면 강의할 때는 넥타이를 맵니다. 근데 이제 통상의 시민과의 활동에 있어서 정말 이제 단순히 복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던질 에피소드로 하나 던지는 겁니다만은 이제 시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들을 당원들이 그런 1인당 곱하기 몇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어울리고 소통한 작업들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당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아주 정당인이라는 것 하나의 자부심이죠. 내가 이 정치 문제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자부심인데 그 자부심을 더 넘어서 정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편하게 소통하고 하는 것을 보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좀 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반응성의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시기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새누리당은 이거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말로는 맨날 경제민주화, 뭐 민생 이거 법안 뭐 많이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통과시킨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린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 이런 거죠. 근데 물론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지면 좋겠지만 솔직히 죄송하지만 기자분들께서 그런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의 내용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다뤄주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뉘앙스가 풍부한 정치적 발언 뭐 이런 것들은 뭐 해설 기사까지 막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삶에 직결된 민생 관련 법안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정치인들, 민주당 의원들께서 직접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가령 이런 거죠. 무슨 복지 관련 법안이나 민생 법안들을 좀 처리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누구누구 의원께서는 이거 뭐 이런 방구 바둑도 안 하고 있다. 정말 답답해 죽겠다라고 한 트위터를 올리면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누가 열심히 하는 당이고 국회의원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통의 노력들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소통의 노력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정당 전체의 문화로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둔감하다. 이런 걸 제가 캠프에 들어온 지 한 3주 만에 가장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 좀 했습니다. 공감하고 좀 다른 순서에서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저도 뭐 친구 선후배들 국회의원분들 많이 계시고 한데 아까 이제 우리 김 위원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법안 냈는데 이게 못 알아준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럼 제가 답을 하는 게 법안을 내면 뭐 하냐. 우리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많은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반응성 문제, 김민영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반응성 문제 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A란 법안을 내면 그 법안을 냈을 경우 법안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힘들다. 이런 구조가 있죠. 구조 상태에서 난 법안 냈다. 그렇지만 최선 다해서 법안 냈어.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시민들은. 법안을 내는데 통과 안 되는 구조가 있으면 그거를 통과될 때까지 설사 마지막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요하게 이걸 알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가지고 집요하게 가는 이 모습들을 보길 원하거든요.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A란 법안이 지금 시점에 통과되지 않는다는 건 알죠. 투표하면 지는데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투표해서 어떻게 바꿔오겠습니까? 투표 구조 다음 총선까지 구조가 안 바뀌는데요. 그러나 현재 의회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근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사활적으로 이해가 있는 또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법안이 있으면 몇몇 국회의원들이 집요하게 아침이고 밤이고 몇 달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해서 의제화해야 되거든요. 정치 여의도 내에서 법안 하나를 낸 게 아니라 사회 의제화, 정치 의제화하는 노력들이 얼만큼 있는가. 나는 법안 냈다.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둘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시민 패널들께서도 많이 오셨는데 혹시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렇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예, 한두 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누가 준비하신 안 계시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준혁.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계셨는데 우선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특히 앞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민들보다 최소한 한 발자국은 먼저 가야 하는데 항상 한 템포가 늦다고 지적하셨고 거기에서 특히 뭐 예를 들으셔가지고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4.12 총선 때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말씀은 이 대선 때도 지금 이 대선 정국인데 지금 계속 그와 같은 이 한 템포가 늦다는 그와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예, 그거는 조금 그러면 아마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혹은 뭐 야권 후보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나중에 좀 모아서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뭐 아마 생각들이 다 그쪽으로 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문재인 후보께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상 그리고 특히 정치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연달아서 안철수 후보께서 어제 인하대에서 정치혁신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조금 길게 밝히셨죠. 그 전에 굉장히 이제 단답식의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 잠깐 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정치 추세에 신한 부분은 그동안 정치 불신의 원인을 짚고 정치권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혁신의 출발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독점의 정치 구조를 깨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제안하신 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원래 문 후보 개인적 생각은 150대 150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지역 구석수를 150으로 하고 비례대표 150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있으니 지역구 200에 비례대표 100 그리고 그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비례대표를 뽑음을 하여 영남에는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영남에도 호남에도 새누리당 의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 독점 정치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는 5대 부패이자 가령 뇌물 알선수뢰, 배임 횡령 같은 5대 부패이자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비리 같은 5대 비리 행위자는 아예 발붙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도덕성을 확고히 하는 정부에 대한 구상들을 밝히셨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놓으셨는데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자 그리고 비례대표를 비율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정당에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국고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당을 폐지하고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파격적인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음 순서에 좀 논의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좀 이 내용을 먼저 듣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조 교수 이야기 먼저 듣고 그 다음 진행을 해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안에 대해서 각각 얘기하는 겁니까? 마침 제 행사가 이 토론회가 두 분 정치개혁안 내고 난 바로 다음 날이 돼가지고 진짜 돌직구도 던져야 되고 슬라이드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 뭐 저는 각각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과 좀 비판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찬성합니다. 아까 수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아까 150, 150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비례대표 영역을 넓히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 지역주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지역 독점 정치가 남아있거든요. 정치의 지역주의가 남아있는데 이걸 줄이려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줄이고 그래야지 정책 정당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든 또는 새누리당이든 정책 정당이 갈 수 있고 탈지역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정책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터잡는 정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진보 진영, 진보 정치가 있는데 그쪽도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그 진보 정당 같은 경우도 원내로 들어와야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균형 있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보 정치의 진출, 원내 진출, 지금 물론 이제 통합진보당이나 등등 통합진보 사태 때문에 불만도 많으십니다만 저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그 제출했던 여러 가지 국회의원 징계 문제, 각종 그 기득권 폐지 문제, 이런 걸 다 사실 저는 뭐 지금까지 정당 혁신을 얘기했을 때 바깥에서 정치권 바깥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거의 다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쉬운 거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4.11 총선 때 이 얘기를 왜 안 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반박자 얘기합니다만은 4.11 총선 때 이걸 먼저 보여줬어야 됐다. 그래서 정당개혁, 정치개혁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린 진짜 개혁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서 우리 국회 가면 우리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정권교체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제민주화 법안 뭐 통과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득권을 우리가 줄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4.11 총선 때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 놓쳤기 때문에 지금 수세에 몰려서 하는 모양이 돼버렸다. 이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안에서 보면 뭐 안철수 후보 안캠프의 안도 국회의원 징계 문제나 뭐 이런 거 기득권 폐지 문제 같은 경우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뭐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전 의문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공천 폐지 뭐 이런 안을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이건 이제 기존 지금까지의 그 학계건, 시민사회단체건,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했던 정치개혁의 안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안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이 정치가 너무 고비용이다.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줄여야겠다. 효율을 생각해서 이 고비용 저효율 정치가 여의도 정치니까 사람 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가 세금을 국가 보조금이든 뭐 등등 돈 주는 것도 줄여야겠다. 그걸 가지고 민생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식 지금까지 이제 그 비판점 한국 정치가 정말 제대로 국고 보조금도 받고 또 국회의원의 지위를 특권을 누리면서 제대로 했는가라는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뭐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따져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컨대 국고 보조금을 줄이자. 그러면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정당에 왜 돈 줘? 돈 주지 말아야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국 정치의 동학을 봤을 때 국고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정치인들이 기업에게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유력자들에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줄이고 기업에게도 돈 받지 마라라는 말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정치 현실에서 매우 힘들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줄이면 그 다음 결과가 뭘까? 다른 부작용이, 다른 부패. 그러니까 이 보조금 축소라는 선의를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좋은 의도를 갖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를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아차하면 그 자본가들이나 막 재벌이나 이쪽으로부터 토호들로부터 돈을 받는 정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빼먹었습니다만 의원들이 영리 목적으로 경임하는 것은 두 분 다 금지했더라고요. 그건 아주 좀 대찬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중앙당 공천 폐지하고 의원수 축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확대는 안 후보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빼고요. 이거는 아마 마찬가지로 아까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줄이자고 하시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그 학계나 지금까지 전문가에서 논의했던 거와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인하대 강연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쭉 들어보니까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이게 수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미스가 있다, 착오가 있다 보는 게 미국과 일본은 양원제입니다. 하원을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상원, 하원을 다 합하면 다르거든요. 그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그 의회 단원제 국회의원 수를 보게 되면 한국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용하셨던 그 미국, 일본의 경우는 양원제에서 하원만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조금 수 자체의 비교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의회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국회의원 수가 사람들 이런 대중적 정선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내 세금 받아서 특권 누리고 하면서 배지 달고 다니면서 저 수가 다 식충이다, 밥벌레다, 세금 축낸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 말이야 수를 확 줄여야 돼. 이런 분노도 있죠. 내 돈으로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고 연봉이 얼마고 헌정에 뭐 연금 얼마 받고 이런 화가 있는 것 다 이해하고 그걸 지적해서 예컨대 헌정의 특권이나 지금 일정한 뭐 각종 특권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이 있거든요. KTX 공짜로 탄다거나부터 시작해서 뭐 있는데 그런 뭐 총 한 100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보고 100가지 이상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략 봐도 한 100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그 특권을 줄이는 것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근데 현재 내에서 OECD 국가 수준에서 정치를 하려면 아까 비례대표권 지역구분 간에 시민들과의 관련해서 대표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촘촘한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고 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명망가 집단이 몇 명 올라가서 뭐 좋은 일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실제 민생의 현장에서 그걸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하고 입법에 반영하는 구조가 되려면 지금 현재 수가 그렇게 많은가? 그건 좀 사실 의문이 있고요. 이거를 그 중앙당 공천 문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중앙당을 폐지하는 문제도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원내 정당화 되어가지고 중앙당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러하죠. 미국은 주 단위로 워낙 촘촘하게 그 정당 구조가 확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중앙당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애초에. 연방국가이기도 하고, 연방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대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당 조직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그 당적인 논의 구조가 중앙당이 없어 다 돌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현실에 필요한 정치 개혁이 뭘까? 그 정치 개혁은 정치 삭제가 아닙니다. 정치 개혁은 정치 삭제 또는 정치 축소가 아니라 올바로 된 진짜 개혁은 정치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치를 없애는 것, 정치를 축소하는 것. 정치와 정치인을 축소하고 없애면 우리 정치가 좋아지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와 우리 정치인을 제대로 바꾸고, 좋은 정치인과 좋은 정치와 제대로 된 정치와 그 정치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시민들도 나도 좋은 정치 하고 싶다 그러고 나도 좋은 정치인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볼 때, 저는 안 후보님이 제시하셨던 이 고비용 그 저효율 정치를 타파하자, 그리고 정치인의 특권들을, 그러니까 정당의 기득권과 정치인의 특권을 줄이자, 저는 무조건 뭐 박수를 치고 싶은데, 아까 말씀 그 방안에 있어서는 좀 따져볼 게 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와 안 맞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외의 부작용, 아까 정치 부패 얘기했습니다. 의외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조차도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점이 있다. 제가 바깥의 입장에서 있는데, 그조차도 허심탄회하게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해서 합의사항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따지고 싸울 문제 이전에 서로 비판하고 또 상호 비판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 합의안들을, 정치개혁의 합의안을 만드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다. 이제 각각이 정치개혁의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문 후보도 던지고 안 후보도 던졌다면 이제 이게 실제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어떤 정치개혁이 필요한가를 양쪽에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서로 정치개혁은 난 A 정치개혁이 무조건 맞고 너희 정치개혁은 엉터리야. 반대쪽에서는 내 정치개혁이야말로 새 거고 너희들은 모두 낡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점점점 간극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캠프는 상대방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말을 뱉어두면 그걸 고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선 구조 내에서는 후보나 캠프에서 난 이게 맞다, 이 정책이 맞다라고 한번 말을 뱉으면 그걸 처리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포기, 후퇴, 말이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보다는 이미 지금 한 번씩 서로 그 장군 멍군에서 한 번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뭐 이건 다 크게 봐서 동의된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차이가 몇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걸 논의하는,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제안도 정말 우리가 경청해 보아야 할 문제는 그 주장이 있는데, 목욕물 버리려다가 그 안에 목욕통 안에 들어있는 아기까지 버려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의 주장을 내놓고 서로 차이를 확인하기보다는 서로 합의해야 할 수 있는 것들, 그 방향을 같이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게 아마 조국 교수께서 최근에 그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계시는 일종의 단일화의 전제 아니냐,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저는 단일화를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급한 거다 생각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캠프에게 시간과 공간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늦게 출발하셨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캠프에서 단일화 쪽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11월 25, 26일 후보 등록일에 저는 한 명이 등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는 변화가 없고요. 그 등록하지 않고 두 분이 등록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아니 그 양쪽 캠프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종의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세력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둘이 힘을 합쳐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부터 뭐 이야기를 좀.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대선 시기라는 대선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뭐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고 박근혜 후보께서 말실수하고 뭐 또 박근혜 측근분들이 또 뭐 이상한 얘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어떠한 악재가 즉 새누리당 측에 어떠한 악재가 터져도 무조건 1번만 찍을 뿐이 35%에 40%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죠.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뭐 매번 확인되었던 거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전쟁의 경험, 북한의 존재,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에 있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1기, 2기 민주정부를 얘기했습니다만 1기, 2기 민주정부 정도의 그 김대중 의원 정부조차도 단독 집권을 못했죠. DJP 연합을 통해서 겨우 집권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후보도 정몽준 후보와 러브샷 하면서 칼라가 완전 다른 쪽하고 러브샷 하면서 집권하려고 했던 것이고, 물론 이제 정몽준 후보가 뒤집었습니다만은, 즉, 세력 자체가, 이 수구보수 진영 같은 경우 매우 강고하다. 지금도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에 진다고 하지만 투표 시기에 가게 되면 뭐 53%, 52%와 뭐 48% 이런 싸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 부동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선거에 가게 되면 간명하게 갈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진보 진영에서 승리를 하려면 단일화 없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으면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그럼 이제 무조건 너희 둘이서 무난히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데 무슨 정치공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두 분이 제출했던 각종 정강 정책을 보면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정강 정책에서 지금 이제 뭐 정치 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뭐 경제 민주화나 복지 같은 경우를 특히 보면 지금의 화두가 뭐냐?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새누리당도 경제 민주화 한다고 하는 거죠. 경제 민주화 복지 문제가 시대적 화두, 여야를 떠난 시대적 화두인데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쪽이 낸 안을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 같다고 본다면 그다시 반대로 새누리당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면 정강정책 차원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같은 세계라고 봅니다. 남은 건 뭐냐? 정강정책의 차이 때문에 이게 갈라진 거냐? 아니죠. 사람 때문에 갈라진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제 정강정책이 같은 얘기는 같은 조직적 질서 하에서 묶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숙제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숙제인데, 첫째는 정강정책이 같은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같이 가야 하는구나,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남아있는 것이고, 정강정책이 사실상 비슷한데, 실제 민주당에서 공천 신청하셨다가 또 민주당 당원이셨다가 안캠프로 가신 분도 많이 계시죠. 인적으로 보면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닐 겁니다. 정강정책은 같은데 옮기신 분도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적, 사람의 문제인데 이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민주당, 지금 이제 민주당이니까 1당이 민주당이 뭔가 열어서 안철수 선생의 안철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20, 30대 당원이 민주당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30대 같은 경우 민주당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안철수 선생한테 열광하기 훨씬 편한 일이에요. 안철수 선생 만나면 훨씬 즐거워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 만나면 부담이 돼요. 안철수 선생 좋아하죠. 누가 부담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자기 말 잘 들어주고 만나서 즐거운 사람 만나죠.
이걸 포괄하는, 저는 궁극적으로 저보고 이런 얘기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게 되면 이제 문재인 후보 이제 민주당의 친구 선후배들 같은 경우는 확 들어서 안 도와주고 섭하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안캠프에서는 당신이 문재인 대변인이냐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넌 뭐냐? 라고 물으면 저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저는 고김근태주의자라고 답하고 싶어요. 뭐 이제 표현이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 김근태 선생이 돌아가시고 2012년을 점령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말고 사실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대연합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유언 집행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 유언 집행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김근태 선생하고 아주 가깝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셨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그게 뭘까? 저는 뭐 김근태 선생의 생각 자체가 그걸 숭배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문제의식이 뭐냐면, 무조건 1번을 찍는 35%와 40%가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나머지 쪽에서 대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매우 중요한데, 민주당만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바깥에 있는, 당적 질서 바깥에 있는 민주진보 지향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묶는 것들이 과제인 것이고, 민주진보 진영의 민주진보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에 묶이지 않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물론 안철수 후보의 요즘에 구성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새누리당에 계신 분도 오시기도 합니다만, 큰 흐름상, 아까 정강정책으로 봐서는 싱크로율이 90%라고 했다면, 이걸 묶는 것들이, 저는 김근태 선생이 지금 살아있다면, 묶어라. 라고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합당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 가입한다. 이것도 지금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손을 잡고 나가서 연합을 하고, 가장 높은 추안에서 이제 당적 질서로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여러 가지 순서가 필요하죠. 지금 당장 욕심을 내지 말고, 여하튼 손을 잡고 나가서 13년 이후에 10년을 집권하고, 저는 더 집권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집권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토대를 갖춰라 라는 것이 김근태 선생의 진짜 유언이 아닐까. 저는 우리 시점에서 근래에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 세 사람의 유언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 분의 유언 집행권이 문 후보가 독점하고 있지 못한다고 봅니다. 각각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빨리 온전히 이 세 분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아마 정권 교체일 텐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그 이상의 어떤 그 민주 진보 세력의 집권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게 시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의 공방이 오가면서 정권 교체가 우선이냐, 정치 교체가 우선이냐, 이런 이제 논란도 한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좀 이 민주 진보를 진영을 사랑하는,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요게 좀 정리가 돼야 뭐가 우선이냐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라든지. 저는 이제 그 논쟁 과정이 보면 양 캠프에서 이제 서로의 지지자들에게 단결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정치 전략적으로도 일정하게 서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정권 교체하지 않고 정치 개혁이 안 되죠. 간단히 얘기하면. 정권 교체를 해서 행정부와 여당이 된, 그러니까 행정부와 여당이 된 국회가 힘을 합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정치 개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냈던 각종 안들, 기득권 폐지,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징계,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 등등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만들어지기 절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국회 법 통과 없이 지금 얘기한 정치개혁 논의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정권교체 없이 정치개혁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정치개혁에 정치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계획을 미리 보여줘야 정권을 주겠죠. 그 점에서는 안 후보 말이 맞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정권 교체와 정치 개혁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다.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가 시간적 순서로 먼저 되고 그 다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시점에서 양쪽 캠프 모두가 정권 교체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다행히 최근에 안 후보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셨더만요. 집권 세력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개 엄명을 하셨던데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권 교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 개혁 문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것 정권 교체와 정책을 다 하고 집권하고 난 뒤에 힘을 합해서 이 두 분이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법안도 통과 안 될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정치개혁의 법안, 경제민주화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도 다수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지금도. 집권 13년 이후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다수당인 새누리당과의 교섭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안과 친문이 쪼개져서 옥신각신 하다가 법안 통과된다? 안 될 거라 봅니다. 저는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국정 성공, 즉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양측이 연대해야 된다. 이것이 전 지상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언론의 관심사항이 그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표면상 드러나는 문제고 양측의 세력들이 어떻게 통합, 이게 연대, 통합, 그리고 어떤 분 표현들은 융합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겠네요. 아니, 물론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쪽 문재인 캠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쉽사리 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데 어제였나요? 그저께 그 황석영 선생님 비롯한 우리 사회 내노라는 그 인사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의식이 어떤 거였는지. 우선 성명서는 맞습니다. 오보로 제 오보로 이름도 거기 올랐다고 예. 뭐 나셨던데 저는 정말 기자분들이 그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안 보셨냐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 10분 정도의 기자분이 연락 왔는데 문안은 하나도 보지 않고 이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곤란하다. 모든 문제는 팩트 파인딩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인데 어떻게 그게 제 이름을 있다고 쓰셨는지 한 10분 이상이 쓰셨던데 저는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해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마 초안이 돌면서 보통 그런 성명서 올 때 그 참가 예정자, 섭외 대상자를 적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유출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안 내용인데 저는 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양진영이 단일화해야 되고 정치개혁 같이 해야 되고 공동정부 설립해야 된다.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가야 된다라는 점에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 문인들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뭐 다음 주 정도 교수 지식인들 아마 성명서 있을 거고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계속 연있지 않을까. 이걸 단지 어느 캠프의 얘기다 또는 뭐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캠프에 사주가 있어서 한다거나 또는 뭐 누구하고 가깝다더라 이런 식으로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 보통 민주화 진보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뭘까. 즉 캠프의 이익, 이해관계, 생각을 떠나서 캠프 바깥에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의 생각은 빨리 손잡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후보가 나중에 누가 되는 문제는 협상 문제로 해결하되 빨리 손잡고 정권 교체하고 정치개혁, 경제개혁 하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열망들, 시민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양 후보 진영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 안 후보 측에서 지난주까지 단일화라는 단어를 잘 안 쓰시다가 이번 주부터는 단일화라는 단어를 일단 쓰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일단 좀 논의를 좀 정리해보고 혹시 말씀들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강성훈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민주진영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대선 승리가 무엇보다 필수인 것 같고요.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같이 나서면 필패라는 것도 이미 다 모든 국민들이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일화가 필수인데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너무 문재인 후보 위주로 또 안철수 후보 위주로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단일화가 깨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민주화가 불발로 끝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네.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필수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뭐 절실하게 동감을 하고요. 플러스 알파는 공천혁신, 정당개혁, 민생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언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존 정당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이 민생 현황이나 공천 혁신이나 정당 개혁 자체가 정당 구조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수령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정치 불신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생 공천혁신, 정당개혁, 민생 현황 진단 문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정당 구조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구조 또 갖췄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단일화 없이는 승리할 수 없지만 단일화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생각이고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단일화 플러스 알파를 뭘 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된다. 양 캠프들도 그러하고 지지자들도 그러하다. 안 그러면 논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점점 지지자층들이 이제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 양 캠프의 열렬 지지자분들은 무조건 우리 후보야 되는 거죠. 단일화되면 저쪽 후보는 나쁜 놈인 거죠. 뭐 어떻게 그렇게 논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어떤 댓글들이 조금 격해지는 건 격해지고 사실인 것 있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인신비방 시작될 거고요. 서로가 왜냐면 우리는 양 후보 모두 또 양 후보의 캠프 모두 100% 온전하거나 100% 완벽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양쪽 모두 실수하고 양쪽 모두 결점이 있는 사람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긁으려고 그러면 긁고 핥힐 게 많아요. 서로가. 그럼 서로의 단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이 열이 확 받죠. 저는 정치 과정에서 그러하고 인간관계에서 그러한데 저 사람 말이 많은데 내가 인간적으로 싫어서 못 도와주겠다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걸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란 마음이 정강정책 딱 합의되면 박수하고 가냐? 인간이 안 그렇게 됩니다. 말싸움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처 싹싹 건드리고 하면 보기 싫은 거죠. 저 사람 도와주기 싫은 거죠.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단일화가 되는데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 문이 될 것인가, 아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을 지지하는 분들은 무조건 문이라고 생각하죠. 안을 지지하는 분 무조건 안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의 확신, 종교적 확신에 이를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걸 필요 없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각 캠프에서 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할 것은 그런 것 말고 같이 저는 대권이 진짜 하늘이 그건 국민인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국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투표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한 명이 결정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경쟁이 있긴 한데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 그거는 같은 편이 분명해지려면 후보의 발언과 캠프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열심히 경쟁을 하되 제가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경쟁을 하되 경쟁하고 상대방 비판도 하고 내가 더 옳다는 얘기도 하되 꼭 한마디씩만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저는 저희 유권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한 2주 사이에 나왔던 뭐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이라든지 또 그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왔지만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같은 구태정당, 구태정치하고 있다는 식의 반응들 이것들은 조금 상호간에 지양해야 할 표현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그 조국 교수님의 그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어쨌든 같이 가야 할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든 발언에 반드시 넣어야겠네요. 예. 뭐 저는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예. 네. 성동구에서는 시민패널 양갑승이라고 합니다. 두 후보가 내놓은 정치혁신 및 쇄신 실현 방안에 대해서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비판 점도 들었고 뭐 장만 들었는데 그 외에 나름대로 그 두 안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현실적으로 두 후보 안 중 현실적으로 어떤 후보가 더 이렇게 접근성이 더 여쭤보시고요. 그 외에 안 외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뭐 추가적으로 좀 바라는 그런 쇄신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라는 답에 대해서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건 객관식 질문이거든요. 1번과 2번 사이에 택하십시오 질문. 저는 객관식 문제보다 주관식을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예, 저는 이제 안 자체를 새로 주관식으로 새로 서술을 해서 논의를 고쳐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중에 택하라 답하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현재 그 두 분이 냈던 정치개혁안들을 아까 이견 제가 뭐 동의하지 못하거나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양쪽에서 합의할 수 있는 건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서 통과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나머지 차이점은 남겨두죠. 남겨두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정치개혁안이 금방 확인된다. 이것도 싱크로율 거의 70% 이상이다. 경제민주화 쪽은 거의 90% 이상이고 경제개혁은 싱크로율 7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이제 좀 더 추가해야 할 어떤 정치개혁안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변화 이런 부분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낸 것 중에서 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 민주당 안에는 좀 불분명하게 들어있는 건데 민주당이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제당론 폐지입니다. 강제당론 문제가 문 후보에 없더라고요. 물론 안 후보께서도 상세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신문 보도도 잘 안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국고보조금 뭐 축소, 국회의원 수출 이게 부각됐습니다만 잘 꼼꼼히 살짝 보니까 그 부각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강제당론이 뭐냐면 국회의원의 소신과 관계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무조건 당이면. 민주당이 민주당,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인데 이 강제당론을 폐지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 당적 질서와 떠나서 또 다르게 판단할 경우가 있거든요. 사안별로. 그런 경우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정치의 이런 고비용과 이 싸움 나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정당 정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은 정당원입니다. 대부분. 무소속 빼고. 정당 정치를 강화해서 이 국회의원이 민생의 삶과, 보통 사람들의 삶과 밀착하도록, 촘촘하게 밀착하도록 구조를 짜고 지역 정치, 그러니까 지역주의로부터 단절시키는 작업과 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우리 법상으로도. 독자적 헌법기관인데 이게 정당이 국회의원을 완전히 쥐고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소신이 있는 사람은 예컨대 배신자로 얘기되어 버리는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당적인 그런 당론을 중시하지만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에는 한번 자유투표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언론에서도 부각되지 않고 있고 안 후보 측에서도 크게 부각시키지 않은 건데 살짝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만 더 이야기를
저는 조금 생각을, 지난번 이런 비슷한 토론, 우리 국민대 토론에서도 싸우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제당론 이런 것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가령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것까지 용인해 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전 정당의 정강 정책과 관련돼서 정강 정책을 어기는 것을 하는 것은 이건 당기 위반입니다. 제명사안이나 징계사안일 겁니다. 나는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난 재벌개혁 반대한다. 나가셔야죠, 그분은. 그러니까요. 그분 정당에서 그 정당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강정책과 관련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운영과 관련해 보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겨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굴러가거든요. 예산 문제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계속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빨리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싸우는 정치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표현들 쓰시던데,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 국민 토론을 할 때는 과연 뭘 놓고 싸우느냐가 중요하지. 그럼요. 무조건 싸우는 양태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들이 사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 삶의 변화를,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어떤 법안을 놓고 싸움을 벌인다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들의 이익만 놓고 정치적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쥐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는 모양새가 싫은 것이지, 정말 결정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냐를 놓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그게 정말 정치의 본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첨언을 하자면 싸우는 정치란 말만 딱 하게 되면 정치는 나쁜 것, 싸우는 것, 지저분한 것, 그래서 저기 아유 나쁜 것들 또 막 개판됐구나, 싸우고 있구나, 저기 들어가지 말아야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모습 일단은 누구나 다 알죠.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정강정책 문제와 관련했습니다만,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싸워야죠.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면 국회 안에서건, 국회 바깥에서건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것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화하고 사람 폭행하고 상해하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사회 내에서의 그런 사회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싸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복지국가를 이루겠다, 노동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싸워야 되는 거고, 그걸 안 싸운다는 얘기는 이상한 거죠. 정강의 존재, 대통령 후보든 정당이든 목표가 자신이 내세웠던 정강정책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죠.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게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하는 것, 그 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싸운다는 문제는 저는 오히려 제대로 싸우는 것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대로 싸우는 정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정강정책을 놓고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죠.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를 충분히 토론하고, 그 속에서 마지막엔 투표로 가겠지만, 투표로 가서 강제로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게 날치기 통과인데, 이런 날치기 통과를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견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논쟁 기회를 줘야 되죠.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절차적 문제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의견 있으시면 듣고, 오늘 조국 교수의 좀 말씀이 명쾌하셔서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기 끝에, 예. 네, 저는 시민패널 박선일이라고 합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객관식 같은 중간식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두 분이 단일화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국민의 지지율에 의해서 선택돼야 된다면 분명히 두 분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두 분 다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부터 10년 동안 집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이 보시는 차이점에 기회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두 분이 된다면 어느 분이 먼저 되시는 게
한국 정치 발전 형태에서 알맞은 짜셨나요, 시민 패널께서? 더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두분 폭탄 발언을. 한국 발전에 저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5년 뒤는 없죠. 17년 뒤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무조건 해야 되지. 17년 뒤에 나의 기회가 온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 후보이든 안철수 뭐 두 분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하고 다음에하고 17년 세상이 우리나라 1년 다른 나라 10년이기 때문에 어찌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하겠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럴 거라 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후보 각각에 대해서 뭐 아까 차이 장단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 후보는 민주당이란 가장 큰 정당을 갖고 여당을 이제 야당을 갖고 있죠. 집권하신다면 여당이 되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조직 득표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 후보의 장점을 보자면 노무현 정부 때 국정 경험이 있죠. 비서실장은 뭐 대통령 보좌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든 정보를 다 보는 자리거든요. 결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은 못하지만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보았다. 왜 실패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를 알겠죠. 본인 스스로가 알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신 거죠, 당연히. 안 후보는 정치인도 아니었고, 뭐 사업하시고 의사하고 사업하고 교수하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문 후보의 인생 역전과 갖고 있는 이른바 스펙과 자질은 없다. 그러나 안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안철수 현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당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의 지지를 갖고 있는 거죠. 당적 질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하면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시민들의 마음이 이제 이거라고 보는데요. 후보 적합성을 하게 되면 문 후보가 이깁니다. 근데 당선 가능성 보면 안 후보가 이깁니다.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뀔 건지가 저는 최고의 관심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후보 적합성이란 말은 돼가지고 운영을 잘할 사람이겠죠. 당선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은 당선될 것 같은데,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은 될 것 같은데, 나와서 국정 잘할까? 반대로,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 잘할 것 같은데, 당선될까? 이런 것 단순하게 하면서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누가 먼저 한다 이런 문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기대할 수 없는 얘기다. 다 17년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 후보 캠프는 더 할 것이고 저는 두 사람이 같이 13년부터 17년까지 17년 이후는 좀 모르겠고요. 13년 제3기 민주진보 정부에서 파트너로서 같이 갈 수 있는 합의, 틀 그걸 만드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누가 될 건가의 문제는 지금 얘기하기 너무 조심스러운 문제다. 시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쭉 흘러나가다가 판단도 하고 또 하나는 판단 이전에 이제 두 분이 진검승부를 해야죠. 봐주는 게 없죠. 지금도 보면 안 봐주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점. 그래서 내가 진짜 적임자다. 문 후보님은 내가 당선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해야 되고 안 후보님은 내가 국정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쭉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취약한 부분들을 입증할 의무와 책임이 후보 측에 있고 그 후보들의 노력을 통해서 11월 첫 주 빠르면 아니면 둘째 주 정도에서는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이제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단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느 한 분이 되시겠죠. 돼야 되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 분이 따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마 뭘 할지 모른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같이 간다고 전제했을 때 아까 우리 그 김민영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한 사람으로 합의가 되면 나머지 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탈하면 단일화되고도 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양 후보 및 양 후보 캠프분들과 지지자분들이
지금 싸우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간다. 그리고 국정 운영도 책임진다. 그리고 실제 단일화되면 문이 되면 안이 되면 문이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전국 같이 돌아야죠. 그래서 우리 같이 갑시다. 싸운 거 있었지만 같이 갑시다. 그동안 감정 상한 거 있지만 도와줍시다. 이렇게 할 때만 비로소 이길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이 됐어요. 나머지는 그래 너 열심히 해봐. 대통령 소사되고 나면 2013년 이후에 실수하게 되면 그것 봐. 저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집권도 안 되고 집권 뒤도 실패하지 않을까. 저는 이 화학적 결합, 아까 그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융합의 문제, 단순한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융합 차원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후보 개인, 제일 중요한 후보의 마음인데, 이 정치 과정에서 선거 과정 후보 개인의 마음과 캠프 주위에 있는 측근과 캠프 사람들이 경쟁하지만 같이 간다. 이것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야 되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권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어떤 시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양 지지 세력들 간의 공통분모나 합의 같은 것들이 강력해야 누가 되든 어쨌든 이런 시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도록 하자. 강력한 어떤 국민적 지지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분들, 예컨대 이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분이 일단 다수라고 저는 추정하는데요. 당연히 문 후보를 지지해야죠. 문 후보를 지지하고 그 당위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안 후보 캠프에서는 당연히 안이 맞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다. 우리 후보가 최고다는 얘기를 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후보를 사랑해야죠. 그와 동시에 단일화로 지금부터 같이 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아까 말한 우리 편이다. 우린 다 같이 간다. 이것들도 동시에 되뇌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정해진 시간들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정권 교체, 그다음 시대 교체, 그리고 당면에서는 정치 혁신 이런 것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오늘 어쨌든 문재인 후보 캠프에 오셨으니까 문재인 후보께 뭔가 좀 조언을 하시거나 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듣고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문 후보님이 지난번에 문 후보님과 사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지내셨던 현재 독형 선거 캠프에 참모하셨던 친노 9분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짧게 뭐 SNS에 썼습니다만 문재인 팔뚝을 잘랐다 이런 말을 하나 쓰고 이제 말았는데요. 문재인 후보께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팔뚝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제 그 팔뚝을 자른 고사는 알다시피 중국의 선종 2대 해가 선사가 달마 선사로부터 도를 이어받을 때 달마가 안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 속에서 왼팔을 잘라서 해서 2대 선종 제2조가 됐는데. 뭐 굳이 비운 달마의 마음을 얻으려면 서쪽에서 달마가 왔지 않습니까? 달마는 뭐냐? 국민의 마음이죠. 국민은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을 이제 잡으셨어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원내대표 계시고 당대표도 계십니다만은 대선 시기가 되게 되면 후보가 모든 것의 중심이죠. 공식적으로 당 조직이 있지만 그는 뭐 다 뒤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게 선거 시기고 모든 것이 문재인 후보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문재인 후보가 이런 뭐 옛날에 얘기로 하기에는 아까 제가 해비선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팔뚝을 자른 건 마찬가지로 비우는 게 이기는 거라고 봅니다. 비우는 게 사는 거다. 자꾸 비우고 문 후보가 자꾸 내려놓고 비우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면 달마선사가 내려놓네 비우네. 그러니까 세세한 사람들이 정책의 세밀한 정책적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정치 과정에 가게 되면. 그건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안을 낼 수 있죠. 이쪽은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아니라 시민들의 제일 중요한 마음을 얻는 거다 저는 봅니다. 안철수 현상 중에 하나는 안철수 선생이 특히 20, 30대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민주당 분들이 막 딴 거 할 때 청춘 콘서트 하면서 마음을 얻었거든요. 이런 거죠. 안철수 선생을 보니까 이 청년학생들이 저 사람은 우리한테 사기칠 사람은 안 같아. 이런 거죠. 세세한 안들 잘 모르죠.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제가 주위에 보게 되면 민주당을 싫어하는 분도 또 안철수 캠프에서 안철수 선생을 지지하는 분도
문재인 후보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왜냐? 사람들이 봤을 때 문재인이 나한테 사기칠까? 절대로 생각이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이 사기칠 사람 안 같아요. 거짓말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안 후보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장점인데 문 후보가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 않고 진지하고 우리한테 사기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개념을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이제 선거 시기에서 문 후보께서도 그러하고 캠프에서도 그러하고 당도 그러할 건데 그 친노 9분을 물러가게 했던 그 팔뚝을 잘랐던 그런 정신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달라고 하면 내주고 비우라 그러면 비우고 뭐 시쳇말로 꿇으라 그러면 꿇고 이렇게 해서 자꾸 비우면 이게 왜 우리가 이 짓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이래. 민주당이 그렇게 뭐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잘못했어? 문재인이 그렇게 뭐 역적이야? 민주당이 뭐 역적 도당이야? 막 화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야 되나? 그러나 마음을 얻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의 핵심은 민주당이 그 아까 반박자 넣는 것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 시민들이 우리를 구해줬구나. 지금까지. 구해서 지금 정도의 의석까지도 왔구나. 참패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대선 졌고 지난 그 4.11 말고 그 이전 총선 참패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촛불 시위 등등 통해서 구해줘서 지금까지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촛불 시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뭘까? 내려놓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문재인 후보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겠죠. 그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좀그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좀 끝내야 할 시점인데 아주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양쪽의 지지 세력들이 하나 모아서 정권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이 낡은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전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사적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의 마음 같지 않게 이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국면으로 가면 그동안 일관되게 그 단일화와 어떤 힘을 합쳐 시대 교체라고 주장해 오신 조 교수는 뭘 하실 생각이실까요? 아까 뭐 계속 뭐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뭐 25, 26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단일화 협상 및 기술적 설치, 그런데 뭐 모바일 투표를 한다면 모바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무슨 뭐 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룰 협상과 타결, 그다음에 기술적 정비를 위해서도 전 적어도 뭐 2주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역산을 해보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상상을 해봅니다. 만났어요, 두 분이. 만났는데 결렬, 협상 결렬. 사진에는 뭐냐면 두 분 등 돌리고 헤어진다면 탁 나와요. 그냥 두 번째 만남, 또 결렬. 이런 식으로 신문에 탁탁 날 때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센 얘기 한 번씩 하고 결렬. 그랬을 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저도 이제 뿔딱지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결렬이라는 그런 사진 모습이 안 나기를 원합니다. 미리 차근차근 협상을 해서 후보들이 만났을 때는 통화한 장면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결렬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결렬 이런 징조가 보이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25일 뒤에 해봐 소용이 없으니까 한다면 저는 제 친구 동료 선배를 다 동원해서 일단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시청에서 촛불 시위를 주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동정부와 단일화 등등 여러 가지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이런 걸 해서 그 촛불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모두 촛불 시민에게 빚이 있습니다. 촛불 시민이 채권자지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채권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촛불 시민이 채권자입니다. 빚을 받아야 됩니다.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채권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뭐냐 계속 말 안 듣는다. 캠프의 논리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 단일화 협상을 지연하거나 반대하거나 깨거나 왜냐하면 이제 단일화에 위해서 높은 협상에서 협상에 우위하려면 하면 깨기도 하고 그 영어 표현입니다만 치킨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버텨서 배 한 끝 전술도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하고 배량권 전술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버텨나가면서 결렬 뭐 이런 모습들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합과 단일화와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11월에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가 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추워서 모두가 좀 힘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듣기 생각이- 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1인 시위. 1인 시요? 예. 참여연대에서 새 우리 전문인데요. 예. 그 김민영 처장이 참여연대 처장하실 때 뭐 정말 1인 시위 전문가인데 저보고 막 1인 시위 부탁해도 전 1인 시위는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아주 섭회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끝까지 어쨌든 열정 어린 조언의 목소리 그리고 또 시민들께 일종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좀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함께해 주신 시민 패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정치 혁신을 위한 돌직구 토론회 그리고 오늘은 그 돌직구 대담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여러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또 오늘 이 대담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의견들 새로운 정치위원회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 정확하게 전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